31쪽 업무지역 나갔나요, 우리? 나갔죠? 업무의 지역적 범위. 그 다음에 32쪽에 원칙 예외, 맨 위에. 이것도 나갔죠? 이 부분은 안 나갔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사무소에 대한 내용 들어갑니다. 출제 비중이 통상 2문제 정도 갖고 있는데, 자, 그 사무 설치 원칙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 설치 원칙. 개업공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기관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이것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지금 32쪽입니다. 자,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기업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건 제재만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네, 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예요. 법인입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이에요.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지점을 얘기하고요. 그럼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절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이것을 위반한 게 이중사무소예요. 그럼 이중사무소는 당연히 설치가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 등록장소 여기였습니다. 영업이 너무 잘 됐죠. 이 사무소 하나 더 임차해서 중개업을 영위했네요. 이중사무소 맞죠? 근데 이 이중사무소 두 번째 중개사무소가 확인해 봤더니 무허가 건축물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그럼 이중사무소 피해간다 못 피해간다? 그래도 못 피해간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파라솔이라든가 천막 등을 설치했습니다. 즉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모두 금지다. 그럼 이중사무소는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고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은 천막 그 밖에 이동유와 임시시설을 갖췄다. 그럼 모두 처벌이 됩니다. 그럼 이건 죄질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벌에 대한 사항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엄청 잘 물어보죠 이거. 그럼 이중사무소를 뒀던 임시중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취예요. 의무적 등록 취소고 그 다음에 이중자에 걸렸죠. 형사처벌은 1-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중소속을 공부한 적 있죠? 이중소속을 우리 개업공사가 했어요. 제재가 어떻게 돼요?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에 1-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중등록을 했습니다. 이중등록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하죠. 필취예요. 필취에 1-1이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에 1-1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요. 임시시설 설치해도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필취였는데 임시시설 여기 설치 금지 규정 요게 들어오면서 임취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고요. 거기 그 판례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설치가 금지되는 중개 이중사무소는 중개사무소 개설록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포함된다.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되죠. 근데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는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닐지라도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또는 가설 건축물이었을지라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본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례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1등록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 분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이 분사무소는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법인의 지점이다. 그럼 법인은 분사무소를 꼭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된다. 둘 수 있다요. 그럼 개인은 절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고요. 그럼 분사무소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에요. 이것을 엄청 잘 물어보죠. 먼저
법인의 분사함수는 주된 사함수예요. 본점입니다. 주된 사함수가 있는 시군구에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함수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개소만 두란 얘기예요. 자, 그럼 주된 사함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네요. 그럼 이 법인은 서구 내에는 절대 분사함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 청내는 사함소가 반드시 하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는 안 돼요. 그럼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함수를 둘 수 있다. OX, X. 유일하게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사함수를 둔 법인은 인천광역시 내는 더 이상 분사함수를 둘 수 없다. OX, X죠. 서구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중구, 연수구 다 되죠. 자, 그래서 그 점 또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주된 사함수가 있는 데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인은 경우에 따라 시도별로 분사함수를 설치할 수도 있다. 맞아요. 법인은 분사함수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맞죠? 시군구가 기준이니까 시도별로 두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구에 주된 사함수가 있어요. 충청도 지부는 천안에 두고 전라도 지부는 전주에 두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두는 경우는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X예요. 둘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절대 초과해야 설치하지 못합니다. 한 개소만 두란 얘기고 분사함수의 소장님 우리 뭐라고 합니까? 책임자.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야 되죠.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우리 특수법인 따지고 가야 되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도 분사함 설치할 수 있어요. 이때 특수법인한테는 분사함수의 책임자 요건 이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인증서가 한 명도 없어도 되는데 책임자만 공인인증서에 된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한 거예요. 이거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가 아니어야 된다. 근데 나머지 요건은 적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수법인도 주된 사함수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함수를 둘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건 적용하는 걸로 보이는데 요거만 배제했어요. 자, 근데 설치 신고 들어갈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더라. 자, 추가되는 요건입니다. 우리 분사함수의 책임자는요. 설치 신고일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예요. 폐업신고하고 1년 내 분사함수의 책임자로 하는 겁니다. 받을 필요가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원칙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수를 법인이 두잖아요.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되죠. 추가 설정하는데 얼마 이상을? 1억 원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1억 원 이상을.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사함수가 있는 법인이요. 여기는 기본 보증이 얼마 끊겨 있다는 얘기예요? 2억 원이 끊겨 있어요. 그럼 만약에 김포시에다 분사함수 둔다. 그럼 1억 추가라는 얘기죠. 다음에 종로구에 둔다 1억 추가,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추가해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 물어보는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보증 추가 설정이에요. 그럼 법인이 만약에 분사함수 3개소 뒀다. 3개소.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5억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인이 사고가 났어요. 여기 김포시 분사함소에서. 그럼 이 법인은 토탈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증을 법인은 사실상 하나로 끊는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된 건물에 사함수 확보해놔야 되죠. 그래서 분사함수를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설치 요건이었어요.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죠. 이건 분사함 설치 신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분사함 설치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주된 사함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는 어디서 해요?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그러니까 김포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는 서구청장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서구청장이 이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사함소 이전했어요.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서구청장에게.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서구청장에게. 분사함소에 소속공사 고용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서구청장에게. 그래서 모든 행정 업무 처리를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점 이해하시고
이때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은 등록 여기 설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그대로 첨부합니다. 그럼 책임자가 공인인증서에 낸다고 했어요. 이때 자격증 사본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낸다. 이거는 직접 등록관청이 자격 발급 시도 자격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내지 않아요. 그럼 분사함소는 법인이 분명히 맞죠. 그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역시 내왔네요. 역시 안 냅니다. 우리 과목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겠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들어가야 되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보증을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럼 보증관계 증서 사본 들어와야 되죠. 보증 설정 증명의 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본.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하라고 했으니까 분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가 들어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다만 이 분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류 들어왔는데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물어봤죠. 보증 설정 서류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 보증관계증서사본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안 냈죠.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사본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번호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보증 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때 안 내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여기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첨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물어봤는데 요즘은 요거 물어보느라고 요거 잘 안 물어봐요. 자격증사본 안 내는 거죠. 자, 그럼 그 점 이해하시고 이때 신고 들어갈 때 수수료 내겠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김포시 분사함 설치하거든요. 수수료 내야 돼요.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서구청장에게. 서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서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는 점. 자, 이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분사함소 신고 필증이 있죠. 이건 신고 필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참고인데요. 신고서 서식상 이건 처리 기한이 7일이에요. 7일. 일단 7일이고요. 그럼 신고 필증 나갔습니다. 이제 협회에다가 통보하는 절차가 있죠. 우리 기억나세요? 협회 통보사항 등신.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예요. 협회 통보해 주고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지금 김포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를 서구청장에 해버렸죠. 김포시장은 모르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네 관내로 분사함 설치했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고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근데 주된에서 분사무소 통보는 지체 없이 합니다. 지체 없이. 자, 이제 신고필증을 분실했습니다. 또는 훼손했어요. 신고필증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재규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신고필증 재규비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다. 여기까지. 그럼 수수료 납부 사유 다 나왔거든요. 나중에 다시 수수료 납부 사유는 나오는데 미리 짚고 갑니다. 우리 과목에서 수수료 납부 사유는 6번이에요. 증과 관련이 있죠.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응시 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내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수수료 내죠.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죠.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다음에 증, 재교부 신청 3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우리 과목에서 수수료는 모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예요. 이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이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분사함소에 대한 내용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거기 그 저 33쪽에 숟가락 표시 있죠. 이거 숟가락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돋보기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은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죠.
알고 있고요. 2번 분사함수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했어요. 참고하시고 3번 분사함수 책임자 1인으로 구성된 분사함수 설치할 수 있다. 즉 분사함수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 고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책임자 1인만으로 구성된 분사함수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분사함수의 책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분사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고요.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이게 이제 그저 법원에 앞에 하면 합동법률 사무소들 있죠. 그거와 유사한 제도가 우리는 공동사무소 제도다. 그래서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A 개업공사, B 개공, C 개공, D 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쓴다. 이게 공동사무소다. 그러면 이거 종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그러면 A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고 B는 중개인이고 C는 법인이고 D는 분사무소다. 이래도 공동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중개인은 사무소를 공동사용하더라도 업무지역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었다. 그럼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인천광역시죠. 근데 이 A 개공의 업무지역은 전국이 되는 거예요. 법인도 이거 공동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고요.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공동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견해에 저는 동조하지 않는데 사실상 다들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가죠. 그러면 이 사무소가 서구에 있어요 지금. 이 법인의 등록관청은 C법인의 등록관청은 어디예요? 서구청장. 맞죠? 근데 이 분사무소예요.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김포시에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가. 그럼 이 분사무소의 등록관청은 어디라고 봐야 돼요? 김포시장이라고 봐야 되죠. 이거. 그래서 결국은 등록관청을 달리하는 자 사이에서도 사무소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종별 불문, 등록관청 불문 공동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인원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겁니다. 수십 명이 모여서 상관이 없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소를 공동사용했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라는 게 있다 없다? 이런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우리 학원 동기생들이에요. 의기투합해서 사무소 같이 엽니다. 그러면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가지고 동시에 개설 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용되는 거죠.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 들어옵니다. 공동사용되는 거고 A가 혼자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다른 곳에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공이었다면 여기다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사용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용 때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없다 그랬어요. 다만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서류 한 가지만 추가하면 된다. 뭐만 들어오면 되냐면요.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공의 승낙서만 더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승낙서만 들어오면 됩니다.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런 서류만 들어오면 될 뿐 별도의 공동사용 신고제도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입니다. 이거. 그럼 이렇게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가 존재해요 안 해요? 전혀 특혜 없다. 모두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개별적 운영이죠. 그러니까 A, B, C, D는 사무소를 같이 쓸 뿐 모두 각자 인장 등록 따로 소공사 고용도 따로 이거 그 다음에 또 명칭 다 따로 써야 돼요.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됩니다. 이거 보증 설정 다 각자예요.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이런 특혜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공동사용을 잘 안 한다고 그랬죠. 악용만 해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단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예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33쪽 찾았어요? 이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외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 공동사용이 되는데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사무소를 다음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죠. A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B한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는데 만약에 A가 업무정지 먹었다. B, C, D는 계속 영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기업공사가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게 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게 승낙서를 줌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이 A 계공이 영업정지 먹었거든요. 업무정지 먹었어요.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도 없다. 이거.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기업공사는 다른 기업공사의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공동 사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공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공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비용 절감. 맞죠? 비용 절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분업화도 가능하죠. 중기업의 대형화도 가능합니다. 맞죠? 근데 요즘은 공동사무소를 뭘로 많이 활용한다고요? 절세 방안. 우리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넘어서게 되면 일반 과세로 돈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과세로는 부가세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안 넘기려고 공동사무소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하면서 너도 자격증을 걸어라. 대신 비용은 내가 다 낼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라고 그랬죠. 동업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은 썩 좋지 않아요. 이거. 자, 부부가 같이 하는 것도 엄청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피하세요. 예. 엄청 불편해요. 자, 그러면 사무소, 공동사무소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넘어갑니다. 324쪽이에요. 중개사무소로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이전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여기가 인천광역시 서구예요. 여기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건물 마침 비었다. 옆건물로 가자. 그래서 서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이제 그만하자. 서구에서 그만하고 김포가 다시 뜬다니 김포시로 가자. 해서 김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이죠, 이거. 다음에 여기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서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먼저 따져볼 점이 우리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아요. 중개인 전국 어디로든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국 어디로든 중개인도 갈 수 있다. 중개인은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만은 불만이 없다 그랬죠. 사무소 이전과 결합하면 얼마든지 업무지역을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요.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휴업기간 중에도 우리는 중개사무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업무정지 기간 중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원칙 사무소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싼 곳으로 옮겨놓을 수 있죠. 단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이전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물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태클 걸리거든. 그러니까 물어볼 일 없고 단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다른 개공의 사무소는 못 옮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옮길 수 있죠. 내가 업무정지 먹었어요. 빈 사무소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죠. 빈 건물로 옮길 수 있죠. 다른 개공의 사무소가 아니라면. 중개사무소가 아니면 돼요. 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의 형태 이제 통합해서 나갑니다. 먼저 중개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관할 안이든 관할구역 바뀌든 분사무소 이전이든 먼저 옮겨요.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 기한이 있을 거예요.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입니다. 10일 내 이전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재 기억하고 가자고요. 10일 내 이전 신고 안 했어요.
안 하면 제재. 100과. 신고 위반은 일단은 과태료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10일 내에.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럼 초일 산입입니다. 그럼 만약에 5월 1일 날 옮겼어요. 그럼 며칠까지 신고해야 돼요? 5월 10일까지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습니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옮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즉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겼죠. 그러면 김포시장에게 한다, 서구청장에게 한다. 김포시장에게. 이게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종전의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 그럼 이번에 이제 분사무소가 옮겼어요. 분사무소. 즉 서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겼어요. 근데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 이전 신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광명시장에게. 이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서류는 뭘 내야 되느냐?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사무소 옮겼죠. 사무소 옮기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이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시행 건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잖아요. 등록증을 재규부해 주죠. 재규부해 주니까 결국은 등록증 원본 들어와야 돼요. 분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필증이겠죠. 신고필증 원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등사로 기억할 거예요. 등사. 등록증 원본 들어와야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신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신고필증을 재규부해 줍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재규부하면 원칙이다. 다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잖아요. 또는 분사무소가 이전했잖아요. 이때는 분사무소가 이전하거나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다. 이때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맡기는 거예요? 사무소의 소재지만. 그럼 이때는 등록증 재규부하지 않고 변경 기재 규부할 수도 있다. 이거 변경 기재 규부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요. 거기 34쪽에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있죠? 2번 찾았어요?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 신고필증에 변경사항 기재 규부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점 또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규부해야 되네요. 맞죠?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반드시 재규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 이거. 그럼 등록증 신고필증의 재규부 기한은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7일이에요. 7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규부 나갔어요.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서류 송부 절차가 있죠. 그러면 관할구역 외로 갔다. 즉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장이 서구청장 종전의 등록관청에다가 야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관련 서류 다 보내 하고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그러면 이때 송부할 서류가 뭔가를 기억하는데 이거 먼저 우리 개업공사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송부해야 돼요. 이거 보내줘야 되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있죠. 등록 신청 서류들 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자가 서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김포시로 옮긴 이유가 서구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는 업무님이 올 것 같으니까 도망갔습니다. 잡아야 되죠. 이걸 잡기 위함이고
왜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냐면 우리 이제 일순환 하신 분 아셔요. 우리는 1년 내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게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그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를 모두 송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처분 관련 서류 다 보내줬잖아요.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할까요? 종전에서 할까요? 이전 후에서 행하게 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즉 종전의 등록관청 권한규 안에서 위반행위를 했지만 서류를 이자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송부할 서류는 등등행위로 기억할 거예요. 등등행 이렇게.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송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서류를 물어보면. 근데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자, 그래서 일단 서류 송부 절차 다 봤고요. 그럼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거나 분사함소가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고니까 당연히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건 맞죠?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분사함소 이전한 경우에만 통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서구에 있던 분사함소를 광명시로 옮겼는데 김포시로 옮겼는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광명시에 있었죠. 그럼 신고를 이 자리에 해버렸잖아요. 그럼 서구청장이나 김포시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둘 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줘요. 이거. 그래서 분사함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함소는 행정업무체를 전부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전부 다 통보 절차가 있어요. 주된에서 분사함소 통보하는 절차. 여기까지. 이 점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고 주의할 점은 이전 신고는 며칠 내야 된다고요? 10일 내. 그러면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서류는 일단은 등사를 첨부하는데 등록관청 관리가 외로 옮겼어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이전 후. 분사함소 이전 신고는 주된에. 이 부분을 주로 물어봐요. 다음에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다. 이때는 변경 기재규부할 수도 있다. 해야 된다 아니에요. 변경 기재규부할 수도 있다. 이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 여기까지 이제 기억이 되신 분은 서류 어떤 서류를 보내주느냐 등등행위라는 거.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보내주고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 이 점을 주의하시면 돼요. 안 틀립니다. 이거 그냥 다 맞춰버려요. 이거는 사무소는 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사쪽 맨 밑에 돋보기 표시 1번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도 구성개혁공사가 각자 신고해야 한다. 알아보시겠죠? 공동사무소 이전 시에도 각자 이전 신고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거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다 봤고요. 35쪽 게시 명칭 표시광고 이건 했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요약집으로 나가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 있죠? 이게 겸업 들어갑니다. 겸업은 지금 그 작년에도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예요. 즉 중개사무소로 놓고 슈퍼마켓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이게 겸업이다. 이중소속과 겸업은 전혀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중소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느냐 문제죠. 겸업은 내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을 더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전체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따져보면 우리 개인인 개업공사예요. 개인인 개업공사는 공인인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을 말합니다. 개인인 개업공은 겸업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겸업 제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개인은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고. 근데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예요. 이때 이 법인은
특수법인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예요. 겸업에서는 특수법인 제외예요. 특수법인은 겸업을 따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 법인인 경우는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고 있더라.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토탈 몇 가지 업무만? 7가지만. 중기업 외에 6가지 업무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탈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는 거다. 그래서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개인인 개업공사, 즉 공인중개사 개공이나 중개인은 요런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떴잖아요. 그럼 이 지문은 일단 OX. 일단 이 지문은 O예요.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게.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겸업의 범위가 개인이 훨씬 넓다, 법인이 넓다? 개인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 점 일단 주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법인의 경우는 대형화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겸업 제한을 안 해버리면은 결국은 요상한 업무만 하더라고요. 전문 직업인의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의 경우는 영세성을 현재 면치 않기 때문에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개인이 겸업 제한을 전혀 안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럼 제한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가 금지 행위 중에 첫 번째. 우린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에 할 수 없죠. 그럼 개인일지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인 신분을 가지신 분은 영리행위 종사가 금지돼 있죠. 그러면 이분은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재적 한계도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겸업 안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분은 열어놓고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 버린다. 이 정도의 겸업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소에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개공이 회사에 출근해 버리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등록증이나 채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 근데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더라도 오전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능할까요, 불가할까요? 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내내 나가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가면 이틀만 나가 5일은 쉰다. 가능한 걸로 보이고, 또 주간에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갑니다. 이것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단 조건은 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겸업. 요즘 중개사무소가 엄청 어렵죠. 엄청 어려워요. 지금 엄청 어려운데, 그래서 겸업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 개업한 중개업소의 수보다 폐업한 중개업소의 수가 더 많다는데, 하루에 몇 개 정도 개업 폐업을 할 것 같아요? 하루에 개업하는 중개업소의 수가 약 한 70개에서 90개. 폐업한 중개업소의 수도 하루에 한 70개. 이게. 그러니까 문 닫고가 엄청 심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사업 중에 가장 문 닫고 열기가 제일 쉬운 게 중개업소예요. 제일 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부동산이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게. 전화를 있잖아요. 퇴근할 때 한번 찍어보잖아요. 전화 온 거. 20통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중개사무소 어려워요, 다. 이게. 그러니까 겸업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어쨌든 겸업을 하니 나 같으면 폐업하겠다. 그냥. 자, 그러면 일단 저 정도 이제 이해해 주시고, 문제는 37쪽에 중개법인의 겸업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꼭 이해해 주시는데, 중개법인. 자, 그럼 이제 법인의 업무로 가겠습니다. 우리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토탈 7가지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우리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다고 했고, 이 6가지 업무를 소위 법인의 겸업이라 했고요. 이 법인은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 사업임을 일단 이해해 주시고, 이 6가지 업무를 우리가 암기하자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두음자 따서 관상차분 경이로 했습니다.
이렇게 관상차분 경위로 우리는 암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관이 뭐다? 관리대행. 그래서 관리대행인데 이거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을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상가에 대한 임대차 관리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하죠. 그러면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하니까 농업용 창고 시설입니다.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관리 대행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 기원에 동조하지 않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거 뭐 대학 강의 아니니까 농업용 창고 시설 안 된다.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상은 상담업을 얘기하죠. 그럼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겠죠? 이게 컨설팅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상담업이 가능할까?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증권 투자 컨설팅을 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개발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발에 관한 상담까지만 가능하죠. 이거.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차는 뭐예요? 프랜차이즈. 그래서 이건 중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꼭 명심해야 됩니다. 개공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게 경영 컨설팅이에요. 중기업 경영 컨설팅. 그래서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중기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법인의 업무 중에 유일하게 상대방 지정한 게 이거거든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은 개공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일반인 대상으로 다 가능하죠. 맞죠? 근데 중기업 프랜차이즈는 일반인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공인인계사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다는 거. 개공 대상이 됩니다. 공인인계사와 개공은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그 점 주의하시고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래서 중기업 경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기업 경영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러면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의 경영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냈어요. OX. 알아보시겠어요? 맞았죠? 중개법인은 다른 중개법인의 중기업 경영 현대화죠, 이거. 중기업 경영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나왔던. 이게 중기업 프랜차이즈예요. 그래서 중기업 경영 현대화에 대한 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중개법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중개법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OX.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업, 이게 뭐예요? 거래정보 사업이죠. 오늘 공부할 겁니다. 중기업에 대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이죠, 이거. 중개대상물 정보 제공업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근데 난 저게 참 이상해. 아니, 저걸 모의고사 이렇게 내고 막 그러는데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맞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걸 거래정보 사업으로 본다면 할 수 없다고 해야죠. 무슨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틀리게 낸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내야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이해되세요? 거래정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줘야지. 정확하게. 근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문점이 있어요. 이거. 실제 기출에서 이렇게 다루면 이렇게 내버리면 이거 한번 태클 걸만 하죠. 아니 개업공사가 당연히 정보 제공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이게 모의고사에 막 이렇게 내고 있는데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일단 프랜차이즈 개공 대상에 된다는 점, 중개업의 경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이해해 두시고 다음 분이 뭐예요? 분양 대행이죠. 이 분양 대행도 역시 주택이나 상업용 건축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분양 대행은 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있잖아요. 기억을 할 때 대행자 들어갔잖아요. 대행자가 들어가면 주상만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이건 주상만 된다.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만 됩니다. 이 점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이 뭐예요? 경공매 업무. 그래서 경공매 권리 분석 및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게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 제가 부르고 있고 이는 뭐예요? 이전.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이사 관련 용역이죠 이거. 그래서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럼 이사 관련 용역은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죠. 이것은 직접 운영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소개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두음자 따서 암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내용 이 6가지 업무 내용을 우리 공인인계사인 개공이에요.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모두 이거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우리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는 농업용 창고시설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이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점 이해하시고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중개인은 이 6가지 업무 중에 뭐만 안 된다? 경매, 공매 업무는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6가지 업무 있잖아요.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 6가지 업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보수는 중개 보수 규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이 위반했어요. 그러면 겸업 제한을 위반했습니다. 그럼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은 뭐예요?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다. 미시 사업, 거금 보전, 2, 3, 6, 업. 법인의 겸업 위반, 의무적 등록 취소요. 또는 업무 정지다. 제지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이거. 자 그러면 겸업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맨 밑에 경공매 업무라고 돼 있죠. 경공매 업무. 거기 양괄호 1번에 개업공사 중개인 제외하고요. 개업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약성과 매수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양괄호 2번 개업공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여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양괄호 3번 법 제7138호 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사 이자가 중개인이죠. 중개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의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 이제 여기서 확실히 이 부분을 짚고 가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경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는 현재 법원에서 하고 있고 공매는 우리는 공개 매각의 준말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것만 공부하는 거죠. 이거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법인 맞아요? 특수법인 맞죠? 얘는 중개업하고자 할 때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보증 설정 얼마 이상 해야 돼요? 중개업하고자 할 때 2억 이상 법인이니까 2억 이상 해야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거. 그럼 권리 분석업은 그거 아닙니까? 이 부동산 낙찰 받았을 때 내가 떠안을 권리가 뭐가 있느냐, 임차인의 보증금 떠안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고 취득의 알선은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대리는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죠. 이게 바로 대리다. 그러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원에 등록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실무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어요. 법원에 등록하나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개업공사가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OX, X예요. 어디가 틀렸어요? 공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질문 어렵습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 여기에 공매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한다 라고 해도 틀렸어요. 대리할 때만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진하게 써 있죠 지금. 그래서 그 양괄호 2번에 있는 내용 그 부분을 주의합니다. 근데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은 이 업무를 한 가지락도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가지도 수행할 수 없어. 자, 그러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의 겸업에 속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더 확실해 볼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사는, 모든 개인인 개업공사는 법인의 겸업범주에 속한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OX. X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개인. 법인이 아닌 모든 개인인 개공, 공인인증서 개공과 중개인을 말하죠. 중개인은 경공매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 모든 개업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모든 개업공사는 당연히 특수법인 제외하고 모든 개업공사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5. 그러니까 법인의 겸업에 속한 업무 있죠. 여기에다 대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하면 일단 다 맞는 지문이에요. 법인의 겸업에 속한 업무 있죠. 여기에다 대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맞는 건데, 단 모든 개공은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X예요. 그거만. 이해되세요? 그럼 모든 개공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모든 개공은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맞죠? 이해되시죠 이거? 모든 개공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 쓰는 유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개공이 있었을 때 법인의 겸업에 속한 업무에다 대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맞는 걸로 일단 가되, 단 경공매 업무만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게 올해는 겸업을 출제하면요 분명히 풀어 쓰는 문제 이유로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문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봤고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가 고용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